예, 저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은 제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도 깜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이제 나이도 들었고 오랫동안 살았고 또 정치도 오래 했고 여러 경험도 있었는데 이번 조국 그 사태를 둘러싼 이 사태의 진전은 와, 뭐 제 상상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제 어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나는 우리 정치가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 그 문제를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굉장히 좁은 문제이고 물론 도덕성과 자질 문제도 각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죠. 진보냐 보수냐 때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문제보다는 그래도 어떤 그러니까 정파적인 데서 벗어나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봤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범죄에 해당한 거라면은, 보수가 보면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고, 진보가 보면은 범죄는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도덕성과 자질 문제는 적어도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공통의 어떤, 합리적 표준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전체 마치 그것이 무슨 나라 전체를 둘러싼 싸움처럼 양 진영이 적대적으로 갈려가지고 정파적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거대 양당 세력의 적대적 공존이랄까? 그 적대적 그 싸움판 정치에 대한 그 폐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절감해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제야말로 정치개혁이 필요하구나. 아까 선거법 제도로 고치고 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3당 이상의 다당제 체제로 가면서 상생과 이 타협과 그 협치, 합의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해 가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그 제 신념을 좀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역시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극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그걸 과도하게 정치화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민을 분열시키기도 했고 상대 세력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 공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전형적인 어찌 보면은 일종의 일종의 좀 혐오 마케팅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 장관 자신은 제가 과거에 산호맹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변호인이면 끝까지 제가 변론했던, 이제, 분이니까,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좀 공적으로 말한다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주위에 제기된 여러 의혹은, 그것은 야당이나 무슨 적대적인 언론이나 또는 검찰이 조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의혹은 의혹대로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도 규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떤 정권의 도덕성이랄까? 정권의 도덕성이라는 건 정치의 도덕성이랄까? 이런 거를 또 국민적 눈높이에서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무슨 기준에 따른 여러 결정과 행동이 있었어야 될 것인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저도 상상 못한 일들을 많이 해서 지나치게 이 정권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에 대해서 사실은 저 자신이 굉장히 큰 부채의식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그게 아닌지도 모르겠네. 이분들도 어떤 국가의 앞날이나 어떤 우리가 뭐 가치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나 명분 이전에 자기의 권력, 패권 이런 쪽을 더 우선시하는 분들 아닌가? 뭐 이런 세력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도 이번에 좀 가지게 됐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교육개혁부터 저는 시작할 줄 알았어요. 또 그런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부총리도 사실은 그 굉장히 그런 의지를 가진 분으로 보였던 분 아닌가요? 뭐 누군지 뭐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그분 굉장히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지금 2년 반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느닷없이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선의까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 일을 갖다가 너무 저렇게, 예? 뭐랄까요. 무슨 차분히 충분한 논의나 준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즉흥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이걸 아젠다를 제시하고 끌고 가는 것이다. 끌고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정책이 제가 교육 학사입니다. 예. 엊그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이번 차제에 좀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만 그 추진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나온 김에 좀 시간이 되면 그 얘기 해야 된다면, 우리 교육의 방향, 또 그 교육의 방향을 바로 가게 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시제도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하나는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에게도 금수저하고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거. 예.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무슨 기회는 평등하고 흑수저에게도 금수저 못지않은 기회를 주는 거. 그게 한 교육 정책의 목표일 수도 있고 대학 입시의 목표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인류가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이제 앞으로, 과거에도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결정할 굉장히 큰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라는 건 뭐냐. 예컨대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C라고 영어로 4C라고 하더군요. 첫 번째 C는 뭐더라?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creativity, 그 다음에 소통 능력, communication, 그리고 서로 협동 능력, 협동할 수 있는 능력, cooperation, collaboration, 이런 것이 인재 요건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한국의 지금 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주입식 교육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교육입니다. 그건 19세기형 교육이지 21세기 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기를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입시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이 양대 목표가 그 두 가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흑수저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그렇게 주려면은요, 주로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이른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전면적으로 지역별 쿼터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전문가가 그제 어느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이범이라고 하는 그 교육 전문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그 말을 했던데, 지역별, 그 계층별까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퀄터를 주요 대학의 50% 정원까지 뽑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그렇게 말한 것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여기다 좀 디벨롭을 해보면, 조금 더 이게 해본다면, 이를테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자, 어느 대학이 뭐 3,000명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걸 50%라면 1,500명은 전국의 예컨대 우선 시도별로 배분을 하죠. 17개 시도별로 배분을 하면은 뭘로 비율에 배분할까요? 인구 비율보다는 뭔가 고등학생 졸업해서 대학 가야 될 고등학생 비율 그 숫자로 비례 배분을 하면 예컨대 제 고향인 전라남도의 비례 배분 되는 게 뭐 얼마겠어요? 1,500명 중에 한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이 잘 안 되겠네. 50명이라고 칩시다. 한 50명 정도 된다면 그 50명을 전남 지역 내에 또 그거를 큰 도시, 중규모 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눠갖고 또 비례 배분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 각지의 대도시, 중도시, 농촌 지역으로 구분해서 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오는 학생과 저기 제 고향 신안군 섬, 전남 신안군 섬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과 그 대학에 갈 확률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흑수저한테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쿼타를 아까 50%를 하면 50%만 그렇게 뽑지만 극단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면 3,000명을 다 그렇게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별 균형 선발은 어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계층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수한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게 고른 기회 선발인가? 고른 기회 선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거. 지금 대개 그걸 10% 미만 정도 할 겁니다. 주요 대학에서.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흑수저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아까 4차 산업혁명의 그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것은 시험제도를 저는 논술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지선다형, 5지선다형 시험을 완전히 폐지하자. 그리고 학종도 폐지입니다. 저는 학종이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제도다. 그것은 너무 불투명하고, 그건 누구도, 지금도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지금, 그래서 학종은 폐지하는 것인데, 한국 같은 그런 연구와 정실이 이 기승을 부리는 그 문화에서는 나는 학종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수능 시험 같은 것을 지금처럼 무슨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볼 게 아니고, 그거를 전면적으로 논술화하는 거. 전면이 아니고 예컨대 70% 논술하고 30%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논술을 주로 하는 입시로 가되, 다만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10년이나 15년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개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용한 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굉장히 저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당이 굉장히 화석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거기에 국회의원만 중심으로 본다면 국회의원이 100몇십 명이 있으면 120명이 있다면 130명쯤 가까이 되죠. 아마 상당히 다른 의견이 절반 정도는, 예컨대 아까 조국 사태를 둘러싼 것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면서 가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절반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반이 목소리를 줄이고 간 건데요. 좀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민주당이라는 그 가버넌스, 그 권력 체계 안에서 말을 못한 거죠. 말을 하게 되면은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공천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또는 민주당에 굉장히 그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여러 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세력한테 계속 타겟이 돼서 무슨 비난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침묵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이견을 제시했다가 상당히 당하고 있던 사람도 뭐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친문들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 트라우마가 뭐죠? 우선 열린우리당 트라우마가 뭐죠? 열린우리당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내부적으로 비판, 공격이. 근데 반드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문제점,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물론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뭐 이런 결정을 하고 할 때 저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무슨 의총 한번 열면 어쩔 때는 막 너댓 시간 동안 막 많은 의원들이 나서 갖고 큰 원내대표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 저도 이제 공격받은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한 번도 그 원내대표인 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신랄하게 토론을 했지만 결국은 원내대표라는 그 지도자가 결정하고 협상해온 것을 한 번도 뒤엎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생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시끄러웠을지는 몰라도 열린우리당이 서로 그 힘이 분산돼 가지고 일을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로 말하면 당정 분리가 나쁜 쪽으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니까 당과 청와대 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열린우리당 안이 시끄럽기 때문에 뭐 그게 트라우마였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와 당 사이에 소통이 많이 부족했고 이제 워낙 그래서 불신도 되게 많이 쌓였고 뭐 거의 표면화된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당, 특히 집권 정당의 바람직한 방향은 당과 정부, 청와대와 정부에 있는 분들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또 당은 당대로 안에도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여러 의견도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건강한 정당의 또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도 걱정이 큽니다. 저도 기대가 컸는데 어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이제 어려움에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연말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 북한과 미국 간에 상당한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상호 간의 신뢰도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뭐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외교통일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고 지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뭐라고 부르든 촉진자라고 부르든 뭐 운전사라고 있나요? 어떤 뭐라고 있나요? 운전석에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어떤 의미에서 미국 만날 때는 미국 사람들 좀 이렇게 잘 칭찬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문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 칭찬도 많이 해주고 뭐 좀 잘한 일 있으면 그 공으로 돌려주고 겸손하게 하고 또 뭐 김정은을 만나면 김정은을 이렇게 잘 해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태도로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황희정성 같을 줄은 몰라도 명확하게 미북 간에 북미 간에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난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 방법 같은 것을 제시하는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반도 문제의 제1 당사자가 우리다. 주인이다. 그런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하는 태도를 확고히 해서 지금 북미 간의 이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북한하고 미국하고 잘 소통하면서 그 입장도 잘 알아본 상태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미국 입장하고 좀 다르더라도 미국한테 설득하고 미국을 강권하고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에게도 뭔가 그걸 우리 입장에서 그걸 설득하고 하는 노력, 설득하고 강권하고 경우에 따른 쓴소리도 하고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걸 비판도 하고 어느 정도 그런 좀 더 주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궁극적인 해결책, 포괄적 해결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해결책이 적어도 국민한테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물론 세부적인 무슨 협상의 그 디테일까지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북미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토론을 거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더 주도적인 의지, 더 주도성을 발휘하고 좀 명확한 북미 관계의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양쪽을 이끌어가고 설득하는 노력,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앞으로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일각에서는 외교통일팀의 교체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그보다는 일각의 청와대 정부란 말이 상당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외교 통일 아니면 안보 문제, 국방부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무슨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 돌려버리는 과정에서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 청와대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주도권을 발휘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각이나 행정부가 이쪽이 너무 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어떻게 하는지 개선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 그것이 인사하고도 관련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같은 청와대 정부 상태를 계속 간다면 누구를 장관을 해놔도 썩 그리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서실장을 하셨다는 경력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살아온 여러 삶 전체가 사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태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봐도 초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초기에는 소통의 달인으로 되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 점에 관해서 상당한 이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하고 아까 청와대 정부라는 거하고도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한 가지 통일 대우를 이루면서 힘껏 어떤 일을 추진하느냐, 이런 것이 어떤 일을 잘하는 그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하느냐 문제가 조직적으로 일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전에 80년대 한참 운동권이라 이런데 저도 귀담아 귀동냥에 들은 용어가 생각나는데 수공업적 작품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수공업적 작품. 그래서
무슨 공장을 큰 무슨 요새 뭐 산업 시설 큰 공장을 움직이려면 거기에는 뭐 거기 사장도 있을 거고 공장장도 있을 거고 거기에 여러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계층이 쭉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동료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잘 서로 협력해 가고 또 일테면 상대적으로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을 텐데 그 상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뭐 그 목표나 이것이 어떻게 실제 일하는 부하들한테 잘 그것이 전달되고 또 부하들이 그것을 갖다가 상사의 뜻을 잘 받들어서 또는 전체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그런 식으로 뭐 인커리지 된달까?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 개혁 정권이 들 때마다 흔한 이야기로 뒤에 지나고 보면 개혁의 주체도 형성되지 않았고 개혁의 프로그램도 없었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 절반을 지난 시점에 보니까요. 무슨 개혁의 주체는 그냥 청와대에 있는 몇 사람이 불과했던 것 같고, 개혁의 프로그램이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을 수는 있죠. 갑자기 집권했으니까 없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만들지 않은 것 같다. 아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초기에 만들어서 갔더라면 지금쯤은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도 불가능하고 국회가 지금 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밀려오도록 뻔히 예상되는 일인데 이런 데 대한 아무 대비도 없이 뭔가 그렇게 보면 결국 개혁의 주체도 개혁의 프로그램도 없었다는 그 진부한 고전적인 비판이 생각이 나는군요.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점을 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